최고의 철에서 더 강한 차가 태어납니다. 현대자동차의 이름으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팔에서 일어난 대지진으로 수도 카트만두 부근이 폐허로 변했습니다. 에베레스트에도 눈사태가 발생해서 트레킹에 나섰던 수백 명이 고립됐습니다. 희생자는 4,500명을 넘어 81년 만에 최악의 지진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진의 공포 속에 현장에서는 필사적인 구조 작업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정현 기자입니다. 규모 7.8의 강진이 뒤흔들어버린 네팔. 땅은 갈라지고 건물은 맥없이 무너졌습니다. 집과 가족을 잃은 사람들은 거리로 나와 오열합니다. 이미 포화된 병원에는 부상자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6.7 규모의 강한 여진이 또 나오면서 추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후 첫 지진이 발생한 이후 60차례 이상 크고 작은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도 카트만두를 비롯해 네팔 전역에서 지금까지 확인된 사망자는 2천여 명, 부상자는 5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중국, 인도, 방글라데시 등에서도 70명 이상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팔 정부는 대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4,500명을 넘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1934년 대지진 이후 81년 만에 일어난 최대 참사입니다. 공항이 한때 폐쇄되고 전기와 통신, 수도가 끊기면서 250만 명이 사는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 인근은 말 그대로 폐허가 됐습니다. 구조 작업이 벌어지고 있지만 강진에 무너진 건물들이 많아 희생자는 시간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SBS 정현입니다. 네, 지진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유적들은 물론 관광 명소들까지 상당수가 참혹하게 무너졌습니다. 관광산업 의존도가 높은 네팔은 경제적으로도 큰 타격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최요한 기자입니다. 전 세계인들이 찾는 문화 유적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무너졌습니다. 1832년 세워져 카트만두의 랜드마크였던 다라하라 타워로 카트만두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62m 높이의 구층 타워였습니다. 휴일을 맞아 타워를 보러 온 여행객과 시민 180명은 지진으로 타워가 붕괴되면서 그대로 숨졌습니다. This morning and on the palace, everything go down when we were there. 중세 유적 박타푸르 광장, 히말라야에서 가장 오래된 불교 유적 보다나트 스투파, 3세기 유적이 즐비한 파탄 광장 등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7곳 가운데 4곳이 심각하게 붕괴됐습니다. 이 밖에 카트만두 전역에 있는 네팔의 유적과 문화유산들은 대지진으로 곳곳이 폐허로 변했습니다. 왕궁과 사원 등 유적들 상당수가 벽돌로 지어진 벽돌 유적이라 피해가 컸습니다. 유네스코는 처참하게 파손된 네팔 문화유적 복원을 위해 특별팀 구성에 착수했습니다. 세계적인 유적지와 에베레스트 산을 보기 위해 네팔을 찾는 관광객은 연간 3만 명이 넘습니다. 갑작스러운 대지진으로 세계 각지에서 온 관광객들의 휴일은 재앙의 날이 됐습니다. SBS 최효안입니다. 네,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를 찾았던 여러 나라 등산객들도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눈사태로 에베레스트에서만 10여 명이 숨진 걸로 확인이 됐고 수백 명은 고립돼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노유진 기자입니다. 산에서 갑자기 눈폭풍이 몰아칩니다. 등반용 텐트는 눈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대지진으로 에베레스트 산에는 이틀째 눈사태가 이어졌습니다. 지금까지 17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고 60여 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팔 관광청은 지진 당시 등반객과 가이드 등 최소 1000여 명이 산에 있었다고 밝혀 사상자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직원들과 함께 등반에 나섰던 인터넷 검색업체 구글의 임원 1명도 이번 사고로 숨졌습니다. 눈사태로 베이스 캠프를 비롯한 산 곳곳에는 등반객 수백 명이 고립돼 구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전 한때 기상이 좋아져 구조 헬기가 출동했지만 부상자 22명을 군부대 시설로 옮기는 데 그쳤습니다. 현지 기상 상황이 좋지 않은 데다
수도 카트만두에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상황이어서 구조는 더딜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히말라야에서는 지난해 10월에도 눈사태가 발생해 30여 명이 숨졌습니다. SBS 노유신입니다. 네팔에 머물고 있는 우리 국민은 1,000명 정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국민 3명이 다친 걸로 확인이 됐는데 정부는 추가 피해가 없는지 주시하면서 구호대 파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외교부는 네팔 카트만두 북부 지역을 여행하던 50대 부부가 지진으로 발생한 낙석에 맞아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부인은 다리에 가벼운 부상을 입었지만 남편은 머리에 낙석을 맞아 크게 다쳤습니다. 같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주 네팔 대사관에서는 현지에서 헬기를 통해서 부상자를 수송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에베레스트 등반에 나섰다가 갑작스런 눈사태로 연락이 두절됐던 산악동호회원 20명은 모두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팔로 수학여행을 떠났던 경남 창원의 한 고등학교 학생 44명과 인솔교사 4명도 무사한 상태입니다. 외교부는 현재까지 네팔로 여행을 떠난 우리 국민은 최대 1,000명으로 추정된다며 추가 피해 여부를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 사상자도 많이 나고 지금 카트만두가 지진이 한번 온다고 그래서 전부 다 긴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부는 네팔에 $1,000,000를 우선 지원하기로 하고 내일 오전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긴급 구호대 파견 등 네팔 지원 문제를 논의합니다. SBS 김수영입니다. 여진 공포 속에 현장에서 필사적인 구조작업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제사회 지원이 이어지고 있지만 현장에는 부족한 게 너무나 많습니다. 이혜미 기자입니다. 무너진 건물에서 군인들이 서둘러 잔해를 걷어치웁니다. 탈진한 듯 정신을 잃은 어린 소녀 한 명이 군인의 손에 안겨 구조됩니다. 당국의 구조 손길이 닿지 못한 곳에선 시민들이 직접 나섰습니다. 간신히 목만 내놓고 흙더미에 온몸이 파묻힌 사람을 힘을 합쳐 구해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구조될 때마다 박수와 환호가 터져나옵니다. 굴착기 등 중장비를 동원하고 이리저리 손전등을 비추며 생존자를 찾기 위한 구조 작업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계속됐습니다. 국제사회도 지원에 나섰습니다. 중국은 62명의 구조대원을 네팔에 파견했습니다. 인도는 공군 비행기에 구호 물품과 구조대원을 실어 피해 현장에 보냈고 유럽 각국도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sodass wir für alles dann gewappnet sind, einmal halt die Leute noch zu suchen und zu bergen, aber natürlich auch eine medizinische Versorgung durchzuführen. 미국도 네팔에 긴급 재난 구호팀을 파견하기로 하고 $1,000,000의 초기 구호 자금을 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각국 정부와 국제 구호단체의 지원이 잇따르고 있지만 사고 현장에는 쉴 곳은 물론 물과 식품, 약품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SBS 이혜미입니다. 네팔을 비롯한 히말라야 일대에선 유독 강력한 지진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 두 개 지각판이 서로 부딪히는 곳이라서 그런데 진원이 얕고 또 건물의 대부분이 흙으로 지어진 것도 피해를 키웠습니다. 남주현 기자입니다. 히말라야 산맥은 인도판과 위쪽의 유라시아판이 만나는 곳입니다. 지금으로부터 5천만 년 전 이 두 지각판이 충돌하면서 솟아올라 히말라야 산맥이 만들어졌습니다. 인도판은 지금도 1년에 4cm씩 북동쪽으로 유라시아판을 밀어붙여서 엄청난 에너지가 쌓이고 있습니다. 지난 1934년 네팔에서 일어난 규모 8.1의 강한 지진은 물론이고요. 2005년 카슈미르, 2008년 스촨 대지진 역시 모두 이렇게 에너지가 쌓이고 쌓이다가 터져 나온 겁니다. 이번 지진의 피해가 커진 것은 여러 악조건이 겹쳤기 때문입니다. 지진이 발생한 진원이 지표면 아래 11km로 얕아 지진의 충격이 고스란히 전달됐습니다. 지진이 남동쪽, 즉 인구 밀집 지역인 수도 카트만두 방향으로 진행된 것도 피해를 키웠습니다. 규모 7.8은 지난 1990년 이후 21번째로 강력한 지진입니다. 지진이 났을 때 땅이 흔들리는 정도를 나타내는 최대 지반 가속도는 우리나라 원전의 내진 설계 기준을 넘어섰습니다. 네팔의 건물 대부분이 흑벽돌로 지어진 것도 피해를 키웠습니다.
남동쪽 방향으로 주로 쪼개짐으로 인해서 북서 방향으로 쌓여있는 많은 응력들은 향후에 여진 형태로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세계 지진 전문가들은 일주일 전 바로 네팔에서 강한 지진 발생 가능성을 논의했지만 언제 어디서 지진이 발생할지 정확한 예측은 어렵습니다. SBS 남주현입니다. 4.29 보궐선거가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후보들도 막바지 표심 잡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고의 사전투표율을 기록한 광주 서구을 선거에 전국적인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꽃가루가 날리기 시작하면서 이비인후과를 찾는 환자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꽃가루 농도가 오전에 가장 높아 노약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정부가 올해 낙후 지역의 도시재생 사업에 5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구도심을 살리려는 지자체들마다 정부 사업을 따내기 위해 공모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향토 주류 기업인 보혜가 대표 소주 브랜드의 도수를 17.5도까지 낮췄습니다. 소주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주류 업체들 사이의 경쟁이 어느 때보다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을 뽑는 4.29 보궐선거가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후보들은 마지막 휴일을 맞아 열린 각종 행사장과 유원지 등을 찾아다니며 총력 유세에 들어갔습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어제까지 이틀 동안 치러진 광주 서구을 보궐선거 사전투표율이 9.29%로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하자 후보들마다 유불리 계산에 바빠졌습니다. 이번 선거에 대한 관심이 높아 부동층 유권자들도 적극적으로 투표장을 찾을 것으로 보고 막판 표심 잡기에 총력을 다했습니다. 새누리당 정승 후보는 높은 사전투표율은 지역 발전을 바라는 유권자들의 선택이 담겨 있다며 마지막까지 선전을 다짐했습니다. 정권 교체하는 그런 정치꾼들은 더 이상 안 되고 이제는 지역 일꾼을 뽑아달라는 그 열망이 담겨져 있는 걸로 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조영태 후보는 야권 분열을 경계하는 표심이 늘고 있다며 텃밭 표심이 선거 결과를 바꿔놓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박근혜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서는 어떤 선택을 하셔야 될 건지에 대해서는 우리 광주 서구 유권자 여러분의 전략적 판단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무소속 천정배 후보는 새로운 정치에 대한 유권자들의 열망이 사전투표율에 담겨 있다며 막판 조직선거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승기를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막판 정당 측의 조직 동원과 물량 동원에 대해서 최대한 대처할 생각입니다. 정의당 강은미 후보는 이번 선거 결과를 통해 제3당으로의 입지를 다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중앙당 지원 속에 표밭狩이에 나섰습니다. 전국적인 관심 속에 치러지고 있는 광주 서구을 보궐선거는 유권자들의 높은 참여와 여야 무소속 각 진영별 경쟁 속에 열기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최근에는 꽃가루까지 날리기 시작하면서 병원마다 알레르기 환자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꽃가루 농도는 오전 시간대에 훨씬 높기 때문에 알레르기 환자들의 경우 아침 운동을 삼가고 외출을 할 때는 꼭 마스크를 써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정경원 기자입니다. 한 달 전부터 비염에 시달려온 45살 공은숙 씨. 최근에는 알레르기 증상이 더 악화돼 병원을 찾았습니다. 꽃가루나 이게 봄철 되면 바람 많이 불고 먼지 많이 날리잖아요. 이것 때문에 좀 콧물도 많이 나고 아침 되면 재채기도 심해지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눈물도 많이 나오고요. 봄철에는 일교차가 큰 데다 미세먼지와 황사 농도가 높은 날이 많아 계절성 알레르기 환자들이 급증합니다. 특히 최근 봄비가 그친 뒤로는 기상청이 발표하는 꽃가루 농도 위험지수가 높음과 매우 높음을 반복할 정도로 꽃가루까지 기승을 부리면서 병원마다 계절성 알레르기 비염 환자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비염 환자들의 코 점막이 더 예민해지면서 증세가 더 심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병원에서만 겨울철에 비해 알레르기 비염 환자가 25% 정도 늘었고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습니다. 매년 증가 추세에 있고 특히 요즘 같은 봄철에 황사나 꽃가루 먼지가 많기 때문에 환경적 요인을 받아서 환자분들이 더 많이 내원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문가들은 꽃가루 농도가 새벽 6시부터 오전 10시까지 가장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아침 운동을 삼가고 외출을 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오늘 광양의 낮 기온이 올해 들어 가장 높은 30도까지 오르는 등 주말 내내 초여름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맑고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면서 광주 무등산과 목포 유달산 등
산과 유원지는 가족 단위 나들이 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광주와 전남 지방의 낮 기온은 광양 30도를 최고로 광주 28도, 목포 23도 등 대부분 지역이 22도에서 30도를 기록했습니다. 내일도 낮 최고 기온이 22도에서 28도 분포로 오늘과 비슷하겠고 아침에는 서해안과 일부 내륙 지역에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으니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초여름 더위는 화요일쯤 서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면서 한풀 꺾이겠습니다. FTA 대책으로 전라남도가 농산물 수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수출 물류비 지원은 전국에서 가장 적습니다. 농식품부가 벼 재해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자부담 비율도 낮췄습니다. 농민들의 반응은 여전히 차갑습니다. 광주 서구울 보궐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새정치연합은 문재인 대표가 또다시 내려오는 등 텃밭 사수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꽃가루로 인한 알레르기 환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오전 시간에 꽃가루 농도가 높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건조한 날씨 속에 낮 기온은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맑고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대정남과 구도심 침체 해소 방안으로 정부의 도심재생 공모 사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만 9건이 신청을 준비 중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4월 27일 월요일 KBS의 모닝와이드입니다. 이딴 FTA를 헤쳐나갈 방안으로 전라남도는 농산물 수출 확대를 꼽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수출 물류비 지원은 전국에서 가장 적어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백지훈 기자입니다. 정부는 농산물 수출을 늘리기 위해 농가와 수출업체에 수출 물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10%를 지원하고 지자체가 25%까지 자율적으로 지원폭을 정할 수 있습니다. 전남도도 잇따른 FTA로 인해 시리에 빠진 농촌의 돌파구로 신선 농산물의 수출 확대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류비 지원은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경기도 등 5곳이 25%까지 농산물 수출 물류비를 최대로 지원하고 있지만 전남은 충남과 함께 20%로 가장 낮습니다. 농가와 수출업체의 자생력을 높이겠다는 전남도의 의도와는 달리 낮은 지원으로 인해 타 시도로 농산물 수출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수출업체의 물류비를 15%나 지원하는 반면 전남도는 5%, 나주시는 3.5%로 4분의 1에도 못 미칩니다. 당연히 수출업체들은 나주배 대신 4배 이상 많이 지원하는 경기도 안성배나 평택배로 수출처를 옮기고 있습니다. 본인들에게 혜택이 있는 지역으로 많이 갈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남은 5%에서 또 어떤 시군은 심지어 수입상들에 3.5%를 주는 시군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 농산물이 해외 수출길이 막히는 것이고 이런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30억 원이던 전남도의 지난해 수출 물류비 지원액은 올해는 신청액이 25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한중 FTA 등 잇따른 FTA로 위기에 빠진 농가에 자생력을 키우겠다며 수출 물류비를 줄이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의문스럽습니다. KBC 백지훈입니다. 지난해 벼 재해보험 문제로 비난을 샀던 농식품부가 적용 범위를 늘리고 농민들의 보험료 부담 비율도 낮췄습니다. 하지만 농가의 반응은 여전히 차갑기만 합니다. 이유가 뭔지 김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모내기철을 앞두고 정부와 농협이 벼 재해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기존 재해보험에서 보장하는 자연재해와 조수해, 화재 외에도 도열병 등 병해충 특약 적용 범위가 더욱 확대됐습니다. 특히 지난해 이삭도열병으로 큰 피해를 입었던 전남 지역 농가들의 불만이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료에 대한 자기부담 비율도 지난해까지는 최저 20%였지만 올해는 10%대까지 낮췄습니다. 10%형, 15%형 등 낮은 자기부담 비율을 적용함으로써 농작물 피해 발생 시 10% 이상만 돼도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일선 농가의 반응은 여전히 차갑습니다.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롭고 특약 항목도 많지 않아 농사를 망쳐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논 200평당 8개, 7개 내지 8개로 먹거든요. 수확을 하거든요. 봄에서는 60kg 4개만 먹어도 아무리 재해를 입어도 혜택이 없어요. 실제 2010년 이후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던 전남 지역 벼 재해보험 가입 면적이
지난해 큰 폭으로 떨어져 농민들의 신뢰를 잃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벼농가의 경영 불안을 해소하고 소득 안정을 위해 보다 현실적인 재해보험을 바라고 있습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4.29 광주 서구 보궐선거가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각 후보들이 마지막 주말 총력전을 펼친 가운데 특히 새정치연합은 텃밭사수를 위해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서울방송본부 이기표 기자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일단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이완구 총리의 사퇴 등으로 수도권의 판세가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주 발표된 당의 지지율이 최고치를 기록해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표는 부패를 심판해달라고 막판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새누리당의 부패를 심판해 주시지 않는다면 진상규명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광주, 서울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발표된 여러 차례 여론조사에서 무소속 천정배 후보가 조영택 후보를 8%에서 10%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다른 지역에서 이기더라도 새정치민주연합의 심장이라는 광주에서 질 경우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표에게는 당 대표이자 대선 유자로서 앞으로 다가올 총선과 대선의 가능성에 대한 시험대가 광주가 된 셈입니다. 이 때문에 지난 주말부터 조직을 총동원해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등 지원을 벌이고 있습니다. 130명이 서로 힘을 합쳐서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다. 또 우리 광주 시민들은 그러한 뜻을 잘 헤아려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광주에서 질 경우 당내 책임론을 불러오면서 내년 총선에서 현역 의원들에 대한 물갈이 요구도 거세질 전망입니다. KBC 서울방송본부 이기표입니다. 네, 그럼 이틀 앞으로 다가온 4.29 광주 서구을 보궐선거 사전투표와 선거 상황 등에 대해서 이영길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자, 지난 주말 사전투표가 끝났죠. 서구울이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면서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광주 서구울 사전선거 투표율이 9.29%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인 7.6%보다 1.5%포인트 이상 높은 것이고 전국적으로 봐서도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인 선거구가 됐습니다. 지난해 열린 730 보궐선거에서 광주 광산을 사전투표율이 5.42%로 전국 최저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불과 1년 만에 상황이 확 바뀐 건데요. 당시만 하더라도 새정치민주연합의 광주 전략공천 후폭풍으로 선거에 대한 관심도가 낮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쟁쟁한 후보 4명이 출마하면서 지역 유권자들의 선택지가 넓어졌습니다. 사전선거 투표율이 9%를 넘어서면서 본선거 투표율도 30%를 훌쩍 뛰어넘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높은 투표율, 선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한데요. 네, 후보 진영별로는 이처럼 높은 투표율이 모두 자기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우선 새누리당 정승 후보부터 살펴보면요. 이 유권자들이 지금까지는 야권에 실망하면서 투표를 하지 않다가 최근 여당 지지세로 돌아서면서 투표율이 높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새정치연합은 문재인 당대표와 권노갑 상임고문 등 이 중앙당의 지원세가 연일 이어지면서 텃밭 민심이 다시 새정치연합을 향하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무소속 천정배 후보 측은 새로운 정치 세력을 바라는 유권자들의 열망이 이 같은 높은 투표율에 담겨 있다고 말합니다. 현재 광주 서구울 유권자의 대다수는 풍암동과 금호동에 살고 있는 30, 40대 직장인 유권자층입니다. 이 같은 직장인 유권자들을 투표소로 불러들인 것으로 분석되고 이 투표소의 이 투표 방향도 이 30, 40대 젊은 유권자들이 어떤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사전투표율에서는 일단 많이 참가했다고 보여지는데 이제 선거가 이틀 남았잖아요. 각 당에서도 각 후보 진영별로 이제 표심 잡기가 치열해질 텐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새누리당에서는 지난해 전남에서 당선된 이정현 의원이 광주에 상주하면서 정승 후보를 연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새정치민주연합은 어제 광주를 찾은 문재인 대표가 오늘까지 머물며 광주에서 현장 최고위 회의를 여는 등 광주 선거 지원 운동의 총력전을 펼칠 계획입니다. 이 무소속 천정배 후보의 경우는 초반 높은 인지도와 야권 실망 세력 등을 규합하며 쌓아놓은 지지율을 실제 투표장까지 이끌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의당 강은미 후보는 이번 선거를 통해 광주에서 입지를 확고히 하고 제3당으로의 입지를 다진다는 계획입니다.
선거 이후도 관심입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는 전국도 요동칠 걸로 예상되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선 새누리당 정승 후보가 당선되면 영남에 기반을 둔 정당으로서 처음으로 광주 지역구 국회의원이 탄생하는 겁니다. 이 새정치민주연합 조영태 후보가 당선되면 광주 지역의 모든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을 배출하면서 이 지역 기반을 더욱 강화할 수 있고 문재인 당대표의 대권 행보와 향후 총선 준비도 순항할 수 있습니다. 무소속 천정배 후보가 당선된다면 야권 정계 개편의 속도감이 커질 수 있고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정치 세력의 출현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선거에서 광주의 선택은 한국 정치를 변화시켜왔습니다. 이번 보궐선거는 광주에서 한 석, 전국에서 단 4석의 국회의원을 바꾸는 선거지만 이 결과에 따라서는 내년 총선까지 큰 파장을 불러와 전국이 요동칠 가능성도 큽니다. 네, 이 기자, 그리고 지난 주말에 그 조남일 후보가 전 후보죠. 지금은 사퇴를 했어요. 뭐 이제 그 표층이 얼마나 되느냐도 관심이겠지만 그게 어디로 가느냐, 그 뭐 왈가왈부 하던데 어떻게 보나요? 네, 아무래도 조남일 후보는 노동자 계층을 대표하는 후보였습니다. 옛 통합진보당 세력을 규합한 그런 후보라고 보면 되는데요. 실제로 약 5%포인트 안팎의 지지율을 기록을 했었는데 아마 야권 후보들에게 조금 나눠가지 않을까라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네, 서로 이제 자기 쪽이 유리하다고 하는데 이제 가장 그 어려운 쪽이 새누리당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가장 더 비판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이제 이틀 남았는데 변수도 많겠지만 결국에는 유권자들의 선택인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더 지켜봐야겠네요. 이 기자도 현장에서 열심히 뛰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다음 소식입니다. 요즘 미세먼지에다 꽃가루까지 날리면서 알레르기 환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오전 시간대에 꽃가루 농도가 높기 때문에 아침 운동은 삼가는 게 좋다고 합니다. 정경원 기자입니다. 한 달 전부터 비염에 시달려온 45살 공은숙 씨. 최근에는 알레르기 증상이 더 악화돼 병원을 찾았습니다. 꽃가루나 이게 봄철 되면 바람 많이 불고 먼지 많이 날리잖아요. 이것 때문에 좀 콧물도 많이 나고 아침 되면 재채기도 심해지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눈물도 많이 나오고요. 봄철에는 일교차가 큰 데다 미세먼지와 황사 농도가 높은 날이 많아 계절성 알레르기 환자들이 급증합니다. 특히 최근 봄비가 그친 뒤로는 기상청이 발표하는 꽃가루 농도 위험지수가 높음과 매우 높음을 반복할 정도로 꽃가루까지 기승을 부리면서 병원마다 계절성 알레르기 비염 환자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비염 환자들의 코 점막이 더 예민해지면서 증세가 더 심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병원에서만 겨울철에 비해 알레르기 비염 환자가 25% 정도 늘었고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습니다. 매년 증가 추세에 있고 특히 요즘 같은 봄철에 황사나 꽃가루 먼지가 많기 때문에 환경적 요인을 받아서 환자분들이 더 많이 내원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문가들은 꽃가루 농도가 새벽 6시부터 오전 10시까지 가장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아침 운동을 삼가고 외출을 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KBC 정병원입니다. 일선 지자체들이 재정난과 구도심 침체를 동시에 해소하기 위해 정부의 도시재생 공모 사업에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만 각 구청들이 9건의 신청을 준비 중입니다. 정지용 기자입니다. 통기타 업소가 모여있는 광주 사직동의 한 거리입니다. 이곳에 통기타 문화거리가 세워지고 사직공원을 중심으로 문화공원과 역사문화관이 조성됩니다. 광주 남구청이 사직동과 양림동 등 구도심의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살인마을 사업입니다. 남구청은 200억 원이 드는 이 사업안을 이달 말 정부의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남구로 보면 좀 중심시가지에 포함이 되는데요. 많이 쇠퇴했습니다. 그래서 그 쇠퇴한 도심을 다시 활력을 좀 다시 찾으려고. 구도심의 침체가 심각해지면서 각 지자체마다 도시재생사업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정난 탓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공모 사업이 대안으로 떠올라 공모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남구 3곳을 비롯해 서구와 북구, 광산구에서 각각 2곳 등 광주에서만 모두 9건을 응모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올해 5개 분야 75개 사업을 공모해 유형에 따라 최고 5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침체된 구도심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자체마다 정부의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KBC 정경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5일 화요일 KBS 모닝와이드입니다. 따뜻한 날씨와 만개한 꽃, 이 시기면 가족과 함께 나들이 계획 많이 세우시죠? 하지만 아이들 건강 걱정 때문에 밖을 나서기 망설여지는 때이기도 한데요. 봄철 우리 아이들 건강관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봄 기운이 완연해지는 5월. 하지만 이 시기가 되면 절정을 이루는 것이 또 있습니다. 바로 알레르기 등 각종 봄철 질환의 원인인 꽃가루인데요. 혹시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꽃가루가 따로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흔히 꽃에서 나온 꽃가루 때문이라고 오해하지만 실제로는 소나무와 오리나무 등 수목류의 꽃가루에 의해 알레르기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죠. 2012년 기준 알레르기성 비염 환자 가운데 9세 미만 아이들의 비율은 가장 높은 19%. 점막이 약해 이물질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인데 재채기와 맑은 콧물이 2주 이상 지속된다면 반드시 병원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매년 증가 추세에 있고 특히 요즘 같은 봄철에 황사나 꽃가루 먼지가 많기 때문에 환경적 요인을 받아서 환자분들이 더 많이 내원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문가들은 꽃가루 농도가 새벽 6시부터 오전 10시까지 가장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아침 운동을 삼가고 외출을 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큰 날씨는 연약한 피부에 많은 자극을 주는데요. 확장된 모세혈관에 꽃가루나 미세먼지가 들어가 트러블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외선 역시 아이들의 피부를 해치는 주요 원인인데요. 그렇다면 봄철 우리 아이 건강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외선 차단제는 외출하기 10분 전에 발라줘야 합니다. 또 긴팔을 입어서 공기 중 이물질 접촉을 피하는 것이 좋은데요. 외출하고 돌아오면 수건에 미지근한 물을 묻혀 몸에 묻는 먼지를 말끔하게 제거해야 합니다. 이때 알레르기에 쉽게 노출되는 눈과 코 주변, 속눈썹까지 꼼꼼하게 닦아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외출할 때 입었던 옷은 털어서 먼지를 제거하거나 바로 세탁하는 편이 좋습니다. 꽃가루, 미세먼지 등 불청객들을 피해 활동을 자제하기보단 미리 예방하고 철저히 준비해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봄을 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이슈앤트렌드 이상신이었습니다.